자,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힘의 첫 시간입니다. 힘 하면은 학생들은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부터 배우면 참 좋겠지만 제 생각은 좀 달라요. 교과서가 그 시대의 최고들만 나열해 놓은 책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떤 사람의 성공에는요, 수도 없이 많은 실패들이 있어. A가 했던 어떤 일이 실패했고, 그걸 이어받은 B가 조금 더 잘해보려고 했지만 또 실패했고, 또 C가 또 더 잘해보고 싶었지만 결국 안 되다가 결국 맨 마지막에 수혜자, 맨 마지막에 사람만 교과서에 실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결과를 냈다라는 사실을 그 이전의 암중무색을 모르고 그냥 이것만 본다면은 감동이 좀 적습니다. 오늘은 뉴턴 이전의 과학자들이 행성의 운동이나 또는 지상의 운동을 어떻게 탐구하고 그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했었는지 그런 과정들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볼까 해요. 아무래도 과학하면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서양의 과학이니까 어차피 서양의 과학사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도 좀 아쉬워요. 하지만 뭐 어쨌든 그리스 시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스 사람들은 뭐 흔히 아카데믹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사람들이 그럼 모두 공부만 했을까요? 그럴 리 있겠어. 그 중에 일부 어떤 사람들은 공부도 좀 했는데 어쨌든 기록에 남은 건 그 사람들이죠. 아카데믹했던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 또는 우주관에 대하여 얘기를 해볼게요.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은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가 서로 다른 원리로 작동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천상의 세계 하면 그렇죠. 여러분들도 느낌이 오죠. 신의 세계라면 지상의 세계는 그렇죠. 우리 같은 인간의 세계죠. 천상의 세계는 몹시 완전해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상의 세계는 불완전하죠. 무슨 소리냐 하면은 신이 죽는 거 봤어? 신은 계속 살죠. 그래서 천상의 세계의 신의 마음을 가장 잘 구현한 것은 원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린 이 원은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원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완벽한 원이었어야 돼. 어디 찌그러지면 안 돼. 완벽한 원이기를 원했고요. 그 다음에 지상에서는 모든 물체가 떨어지는데 결국엔 떨어져서 멈추게 된다. 정지한다. 이런 생각이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어요. 자, 그리스 시대의 이런 믿음도 분명 나름의 논리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었지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모자라죠. 어쨌든 간에 이런 그리스 시대의 정신들이 그 이후에 로마로 넘어갑니다. 로마 사람들은 한마디로 좀 프랙티컬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좀 학문적으로 중시하고 여겼던 것들보다는 로마 사람들은 이게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근데 놀랍게도요, 이 실용적인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뭐 학생들도 다 알겠지만 기독교는 유일신, 하느님이 온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에 뭐 만들고 둘째 날에 뭐 만들고 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하느님이 뭘 다 만들었으니까 하늘이 왜 파란지 궁금해하면 하느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시대에는 뭔가 자연의 현상에 대하여 뭔가 탐구하려고 하면 그거는 악마, 사탄 이런 생각을 하던 시절이어서 그냥 성서의 작구에 매달렸던, 그래서 과거로 치면 암흑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1500년 넘게 흘러갑니다.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제 야, 요거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살 시간에 배웠던 문예부흥 이런 것들이 시작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몇몇의 과학자를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인물이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코페르니쿠스도 어쨌든 기독교 정신에 아주 투철했던 사람이고요. 행성의 운동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했어요. 그 사람들도 완벽한 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완벽한 원.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코페르니쿠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얘기가 뭐예요? 이 사람이 했던 얘기. 꽤 많은 학생들이 지동설 이렇게 지금 마음속으로 쭈글쭈글 됐을지도 모르겠어. 맞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이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지동설 이전의 얘기는 뭐지? 하면 천동설이죠. 자, 천동설이라고 하는 건 하늘이 움직인다는 거야. 하늘이 움직인다. 하늘이 움직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예요. 지구 위에 별들이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언제나 정지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정지된 상태예요. 정지된 상태. 그러니 정지된 상태에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곳을 절대 좌표계라고 불렀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과학사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요. 다음 시간에 뉴턴의 운동법칙과 연결 지으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런 말들을 좀 염두에 두고 쫓아와야 돼요. 그래서 지구는 완벽하게 정지되어 있는데 지구가 우린 알잖아. 지구가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니까. 지구가 빙글빙글 돌면 얘가 가만히 있어도 대신 얘가 이렇게 쓱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모든 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중에 갈짓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별들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한다 해서 붙은 이름이 행성이야. 행성.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별들이 왜 이 완벽한 원을 따르지 않는가? 이게 불만이었죠. 그것들을 어떻게 좀 수정해 보려고 코페르니쿠스가 이런저런 관측 자료를 해석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사실만 받아들이면 사실은 더 완벽한 원운동을 그려줄 수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던 이유도 과거에 있었던 체계를 어떻게 무시하고 이건 없던 걸로 하자라고 했던 얘기가 아니라 지구가 움직인다고 해버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별들조차도 좀 더 완벽한 원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하에 지동설을 주장했던 거죠. 근데 당시 시대 상황이 어때요? 이 지동설을 주장하면 이 사람 가만히 놔두겠어요? 당연히 가만히 놔두지 않겠지. 큰일 나지. 코페르니쿠스도 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지동설이라는 주장을 했지만 이걸 언제 해요? 이걸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발표해다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이 여러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죽고 난 다음, 다시 말해 사후에 발표를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더 이상은 시달리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바꿨죠. 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니까 이것에 몹시 기분 나빴던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혹시 종교를 차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좀 믿어주세요. 이 당시 생각으로만 보면은 이 얘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흥분했던 신학자도 많고 또 기독교 마음에 충실했던 사람들은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티코 브라헤라고 하는 분도 이 얘기를 참을 수가 없었죠.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반박할 목적으로 천체를 관측합니다. 근데 티코 브라헤가 천체를 관측했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는 망원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낮에는 잠자고 밤에 일어나서 깜깜한 밤에 분도끼 같이 생긴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는 각도기를 이렇게 들여다 놓고 별들이 어저께 여기 있었는데 오늘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고 그런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의 위치를 표시한 거예요. 티코 브라헤의 이 관측 자료는 지금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해요. 그만큼 정확했대요. 이 천체를 관측해가지고 그것들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뭐 표현하기로는 20년 넘게, 그것도 에브리데이. 그러니까 이분도 정상은 아닌 분이죠. 티코 브라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천체를 관측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걸 해석할 능력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관측한 자료를 해석하기 위해서 당시에 좀 잘 나가던 수학자이며 점성술사 케플러를 초빙합니다. 그래서 케플러에게 야, 나 이것 좀 해석해줘. 케플러도 나름 야심가였기 때문에 좋다. 내가 만약에 이걸 통해서 천동설이 맞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만 한다면 나도 꽤 유명해지겠구나. 뭐 이런 야심도 있었던가 봐요. 케플러가 콜하죠. 그래서 티코 브라헤의 자료를 분석하는데, 뭐 티코 브라헤가 이 사람은 깐깐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야심가고 하니까 충돌이 좀 있었던가 보죠. 그래서 뭐 티코 브라헤가 자료를 너무 찔끔찔끔 주니까 좀 많이 다오 그러면은 또 티코 브라헤는 야, 종이 꾸기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좀 갈등이 있었나 봐요. 이런 갈등 끝에 자료가 지지부진하게 해석되고 있는 도중 티코 브라헤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분이 갖고 있던 자료를 통째로 케플러가 얻게 되죠. 이 사람이 그 자료를 정리해서 발표한 게 1법칙, 2법칙, 3법칙 그런 거예요. 1법칙이 뭐죠? 하고 물으면 타원의 모양이다야. 이거 사실 굉장히 큰일 날 일이죠. 신의 마음이 어땠어야 돼? 어디 찌그러지면 안 돼요. 완벽한 원이었어야 돼. 근데 지금 어때? 별들은 실제로 타원 궤도를 돈다. 이렇게 쓰니까 큰일 났죠. 그 다음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면적 속도라고 하는 말은 표현상의 차이일 뿐 행성이 도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한 초점이라면 별이 도는데 가까운 쪽에 오면 웅 빨리 돌고 멀리 갈 때 천천히 돌고 웅 이렇게 빨리 돌고 천천히 돌고 이런 식으로 속도가 일정하지 않았으며, 또 게다가 그 별들이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하고 장반경, 큰 반지름, 타원이니까 긴 반지름 있잖아요. 그 반지름하고의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죠. 근데 케플러는 사실 우리가 이걸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건 자료를 해석하여 이런 규칙성이 있다라는, 규칙성을 파악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과학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분석적인 과학, 수치가 대입되어서 예상되었던 값과 일치하는 그런 상황의 과학까지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또 케플러 말고도요,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있죠. 갈릴레오는 아마 그 미술의 고호처럼 참 진취적이고 성실하며,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최초의 과학자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긍정적인 면이 많았지만, 갈릴레오는 사실 당시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과학자였어요. 갈릴레오라는 사람은요, 어느 나라에서 망원경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망원경을 직접 만들어 봐요. 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망원경이라는 게요, 앞에 큰 렌즈가 있습니다. 평행한 광선이라고 하는 건 렌즈를 통과하면 이렇게 굴절되지요. 평행한 광선이 이렇게 진행하다 이렇게 굴절되면요, 한 점에 모이는 지점이 생기는데 이 지점에다 뭔가를 갖다 놓으면 불탄다 그래서 이거를 초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초점과 일치하여 조그만 렌즈를 하나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렌즈의 초점거리가 같다면, 얘의 초점거리, 얘의 초점거리야. 그럼 이 초점에서 나온 광선은 평행하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폭이 넓은 광선이 폭이 좁아졌어요. 망원경이란 집광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멀리 있는 물체가 작아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흐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광선은 온 방향으로 뿜어지죠. 이쪽으로도 이쪽으로도. 광선이 온 방향으로 뿜어지니까 거리가 2배 멀어지면 밝기는 그거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4분의 1로 흐려져요. 만약에 거리가 3배 멀어지면 9분의 1로 흐려지지.
거리가 100배 멀어지면요. 10,000분의 1로 흐려지는 거예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주 멀리 있는 저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작아서가 아니라 흐려서예요. 빛이 약해져서. 그러니까 멀리 있는 물체를 잘 보기 위해서 빛을 모으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이런 장치를 갈릴레오가 만들고요. 이 장치로 하늘을 관찰합니다. 자, 그런데 갈릴레오가 하늘을 관찰해 보니까 웃겨요. 일단 망원경으로 하늘을 바라보자마자 별이 너무 많어. 이런 표현을 할까요? 옛날 사람들은요, 육안으로 보이는 별 몇 개를 선으로 잇는 놀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거는 전갈처럼 생겼어. 우리가 보기엔 전혀 안 그렇지만 어떤 건 저건 개자리야. 저건 개같이 생겼어. 어떤 건 천칭이야. 이렇게 별자리를 만들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망원경으로 보니까 별자리라고 생각하기 주변엔 별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다. 망원경으로 살펴보니까 별이 되게 많고, 그렇다면 저렇게 많은 별을 우리가 그저 보지 못하고 저렇게 나름 별자리를 만들었던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닐까. 또 두 번째는요, 달을 관찰했더니 달이 곰보예요. 울퉁불퉁하고 분화구도 많고 왠지 달은 예쁜 줄 알았거든요. 게다가 더 결정적으로요, 목성은 위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야, 이거 참, 왜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질투를 느꼈냐면, 세상에, 우리 생각에는 하느님은 지구만 사랑했기 때문에 지구에만 위성을 준 줄 알았어요. 그 위성 이름이 뭐야? 그래, 달이야. 근데 목성에도 달이 있어. 그럼 지구는 뭐지? 어쨌든 이렇게 망원경을 관찰하면서 많은 정보를 얻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느님의 마음이 정말 이런 거 맞을까? 이런 의심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근데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코페르니쿠스나 티코 브라헤, 케플러, 갈릴레오 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은 어떻게 움직인다에 관심을 두었던 거죠. 지상에서 우리가 늘 겪으면서 살아가는 운동의 세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좀 하찮게 여겨졌고, 왠지 신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천체 운동에 대해서도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갈릴레오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갈릴레오는 어쨌든 뭐 이런 계기를 통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순전히 내 생각이니까 아닐 수도 있어. 어쨌든 교회도 그렇게 열심히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이장님이 와가지고 너 왜 교회 안 나와 임마, 막 이렇게 야단도 맞고 그랬겠죠. 마지못해 간 성당의 촛불에서 이 기름 램프가 흔들리는 걸 관찰하면서요, 갈릴레오는 또 하나 중요한 과거의 주장이 잘못되어 있는 예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은 길이가 동일한 기름 램프라고 할게요.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시다. 이게 덜렁덜렁 흔들리고 있어. 근데 요 기름 램프는 기름이 제법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꽤 무거운 램프고요. 여긴 지금 기름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불꽃이 뭐 죽을까 말까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두 개의 기름 램프가 있다고 합시다. 이제 교회 가가지고 이 기름 램프가 흔들리는 거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갈릴레오가 깜짝 놀란 거야. 어떤 걸 깜짝 놀랐냐? 이 두 개의 램프가 동시에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진짜의 등시성입니다. 그 이전의 세상에서는요, 이게 동시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동시에 흔들리면 안 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떨어지는 물체에 대하여 어떤 주장을 하셨냐면, 어떤 물체는 여기에 흙이 있고, 여기에 물이 있고, 여기에 공기, 여기에 불이 있고, 이건 지상의 세계이고, 이 위의 세상, 신의 세상에는 제5원소가 있다고. 그래서 5가지로 온 세상은 구성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원래 여기 흙에 있었던 돌멩이 하나를 내가 끌고 올라가면, 우 이렇게 끌고 올라가면 이 물체는 원래로 되돌아가고 싶은 성질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게 3000년 전 얘기니까 왜 그런지 설명해 안 해? 당연히 안 해. 그냥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힘 때문에 물체는 떨어진다. 이렇게 낙하를 설명해요. 물체가 작을 때는 그 힘도 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를 떨어뜨려 보면 무거운 게 좀 더 빨리 떨어지고 가벼운 게 좀 천천히 떨어집니다. 이건 실제 관찰이에요. 왜 그랬냐 하면 공기의 저항 때문에 그래요. 공기의 저항력을 설명할 시간은 앞으로 6시간 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진공 상태라면 두 물체는 쇠구슬과 닥터리어도 동시에 떨어지지만 공기 저항이 있다면 무거운 게 좀 더 빨리 떨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해석을 한 후에 결국 힘이란 위치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속도라는 게 결국 주어진 시간 동안에 위치가 변하는 정도니까 힘이란 위치가 변하게 되는 원인이다 라고 설명하세요. 이걸 요즘의 시각으로 설명하면 어떤 뜻이냐? 시간하고 속도에 대한 관계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힘이 세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야. 이게 힘이 클 때 얘기예요. 힘이 작다면 이렇게 떨어지죠? 만약 힘이 없다면 멈춰 있다. 힘이 없다면은 그냥 정지해 있다. F가 0이면 속도도 0이다. 이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주장은 이렇게 그래프 형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 갑자기 얘기가 좀 뒤로 돌아갔는데 다시 위로 올라올게요.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기름이 가득 차 있는 기름 램프는 세게 당겨지고 있습니다. 기름이 다 떨어진 이 기름 램프는 작은 힘으로 당겨지고 있습니다. 센 힘이라면 훨씬 빨리 떨어지니까 빨리 흔들리겠죠. 이건 당기는 힘이 약하니까 천천히 떨어지니까 천천히 흔들리겠죠. 다시 말해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에 의한다면 얘는 주기가 짧고 얘는 주기가 길어야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근데 갈릴레오가 아무리 관찰해봐도 어때? 얘는 이상해. 동시에 흔들려. 갈릴레오가 뭔가 눈치를 챘어요. 행성의 운동뿐만 아니라 지상의 물체가 낙하되는 상황에서도 과거의 얘기가 잘못됐구나. 이 과거의 얘기가 잘못됐다는 걸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하여 설득 모형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실험, 빗면의 사고 실험이에요. 이 꽤 많은 친구들이 중학생 때부터 이 얘기를 들어서 이 빗면의 사고 실험을 꽤 많이 알더라고요. 지금부터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기로 할게요. 자, 어떤 물체를 굴리겠습니다. 웅 굴러요. 자, 이 물체가요, 이런 빗면을 만나면은요, 원래 높이보다 덜 올라갑니다. 이거 왜 덜 올라가요? 흔히 마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마찰의 영향을 줄이려고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었어요.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고 다시 굴렸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조금 더 올라갔어. 하지만 원래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마찰이 없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사실 당시 사람들은요, 갈릴레오가 이쁘지도 않았고 또 이런 식의 얘기들에 수긍을 할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찰이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갈릴레오한테 있어. 갈릴레오가 아니 그게 아니고 마찰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있는데 왜 그래? 너 이상한 놈이야. 너 왜 있는데 없다고 그러고 이상한 이런 식으로 반응했어요. 갈릴레오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마찰 때문에 덜 올라간다면 마찰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원래 높이까지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경사가 좀 완만하더라도
굴린 물체는 원래 높이까지 올라갈 거다. 좀 더 완만하더라 하더라도 원래 높이까지 굴러갈 거다. 그렇다면 얘가 만약에 굴러 떨어져서 수평면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얘는 언젠간 올라갈 그날을 위해 가겠죠. 얘도 올라가면 멈추겠죠. 하지만 올라가지 않는다면 운동을 계속하겠구나. 운동을 계속하겠구나.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 아시겠지만도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바닥에 물체가 서로 짓눌려진 분자들이 있어요. 물질은 다 분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기 바닥의 분자와 공의 분자가 찌그러지면 이 찌그러진 분자가 서로 반발한다고, 이 반발되는 이 전기력을 사람들이 보통 수직항력, 노멀 포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속성은 전기력이에요. 중력과 전기력이 있지만 이 물체는 당기는 힘도 없고 못 가게 하는 힘도 없는 상태니까 현재 이 물체가 받은 힘은 얼마입니까? 하고 물으면 mg에서 n을 빼준 결과 0이에요. 물체가 힘은 있지만 힘의 평형 상태니까 받은 힘이 없는 셈이죠.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가 뭐예요? 힘이 없으면 속도가 0이어야 된다잖아.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힘이 0인데 속도는 0이 아니죠. 아, 그렇구나. 갈릴레오는 이런저런 생각 끝에 아무래도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운동의 개념이나 또는 세계관이 잘못된 것 같아 라고 눈치는 챘어요. 근데 갈릴레오가 갖고 있었던 어떤 명성이나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의 정도나 지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설득하지는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묻죠. 좋아, 네가 이게 아니라고 하자. 이게 아니야, 좋아. 이게 아니면 그럼 네가 주장하는 건 뭔데? 라고 요구했을 때 대안이 없었어요. 내가 이게 아닌 건 알겠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렇게 갈릴레오는 쓸쓸하게 돌아가십니다. 갈릴레오가 죽던 해 뉴턴이 태어나요. 이 녀석이 꼬맹이 때 20살도 되지 않았던 그 나이에 이거였는데 라고 대답하게 되는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갈릴레오가 이것만 알았어도 그 인생이 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루고 있는 내용은 어찌 보면 좀 싱거워요. 근데 학생들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 중에 첫 번째는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학문이 아니고요, 원시 시대, 또 석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해 가면서 거기에 맞추어져서 점점 진보해 왔던 것.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20세기, 21세기 것만 잘 안다고 과연 더 잘하는 과학자가 될 것이냐? 또 제 생각엔 아닐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알고, 또 그것들에 어떤 오류가 있었고, 또 그거 나아지게 하려고 서로 얼마나 애썼는지의 과정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어 아깝지만 1시간 시간을 냈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들이 다음 시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같이 한번 즐겨보지요. 수고하셨습니다.